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가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알지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당 지도부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동행하며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개인 문제에 민주당 전체가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될 거라면서 맞대응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책 엇박자 논란 속에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현직 판사들의 술값을 대신 낸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언론계와 법조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지 석 달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상품 수출이 전년 대비 12% 넘게 줄어든 가운데 특히 반도체 부진이 적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미국산 전기차 테슬라의 불이 나 운전자가 화상을 입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만여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5.5%로 지난주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석한 성남지청 주변에는 지지단체와 반대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문 좌우측에 자리하면서 한쪽에서는 지켜줄게 사랑해요 라는 구호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체포하라 구속하라는 구호가 쏟아졌습니다. 여당에서는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지 못한다면서 민주당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절벽으로 가는 레밍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에서는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처음이라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무도한 철권 통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청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검찰 소환은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면서 자신은 특권을 바란 바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오늘 발언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에 여야 대립도 지금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하는 게 큰 관심이었습니다. 자, 포토라인 앞에 서서 20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 질문 하나를 받았고 그 질문에 답정 기소다. 결국은 검찰이 기소할 것이다. 검찰이 파놓은 지금 함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미리 준비해온 그런
A4 용지를 통해서 네. 조목조목 읽어왔는데 거의 한 19분, 20분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긴 어떤 예. 어찌 보면 하나의 그 무슨 발언 연설, 소연설 같은 것을 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당위성,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남시장으로서 충분히 성남 FC는 성남시 예산으로 주면 된 부분인데 네. 열심히 국민들, 성남 시민들의 예산을 줄이기 위한 아주 열정적인 활동이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예. 또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정당성을 얘기한 거 한편이고 네. 또 역대적으로 검찰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이미 답을 정해놓은 기소를 해왔는가 또 심지어는 무슨 유수 대필 사건 얘기도 했었고 이렇게 쭉 네. 하면서 검찰의 어떤 부정한 역사 속에서 흑역사 검찰 수사의 흑역사를 쭉 짚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서 본인이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조사를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미 그 말 속에는 오늘 말하면 조사는 길어질지언정 실제로 일일이 말하자면 자잘한 일에 대꾸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언 속에는 보니까 네. 내가 확실하게 나를 디펜스할 부분 외에는 예. 극히 이미 다 덫을 쳐놓고 있는 것에 왜 내가 함정에 빠지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고 다만 예. 제가 이제 아쉬웠던 점은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마지막에 일일이 악수하는 장면이 마치 어디 뭐 잡혀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구속 직전에 뒷이별을 하는 것처럼 예. 보여서 저는 많은 인사가 나오고 뭐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네. 빨리 들어갔다 오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면 되는 건데 예. 일일이 돌아서서 악수하는 장면은 좀 제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네. 오늘 뭐 지지자들 또 반대하는 이쪽에서도 계속 양쪽에서 서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약 40여 명이 같이 했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50명 정도 네. 같이 동행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한 것은 뭐 당 대표가 예. 검찰 조사하니까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다, 국민대의기구로서 헌법기관인 걸 계속 강조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은 형사 피의자지 않습니까? 네. 피의자 조사받으러 가는데 저렇게 50여 명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예.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정치인으로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왜소한 모습이 보이고요. 예. 특히 지금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연설을 19분 연설을 준비했는데 그 오디언스를 어디에 설정했느냐? 누가 들으라고 저런 내용으로 연설을 구성했겠느냐 생각하면 예. 첫째가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 정치 지망하시는 분 이분들에 대해서 내가 다음 어려움에 처했지만 다음 총선 내가 책임지고 치르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그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죽지 마라. 단일 대우를 유지해서 나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격앙돼 있으면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긴장돼 있고 그래서 조금 한 부분이라도 다른 오디언스를 생각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형사 피의자로 가는 데서 조금 미안해하는 이런 여유가 나올 뻔했는데 좀 그런 부분 여유가 좀 없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이번 출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제1야당 대표 소환 검찰 소환 조사가 바로 설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국민들이 제1야당 대표의 소환을 물론 지식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글쎄 이제 지금 수사를 하는 곳이 조사를 하고 있는 곳이 세 곳입니다. 성남지청도 있지만 수원지검도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이번 외에 두세 번 더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선거법 네. 수사부터 해가지고 대장동 문제 별거에 또 뭐 심지어는 무슨 대북 관련된 부분도 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 계속 그런 잦은 이러한 노출이 국민들에게 아마 이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을 더
높여주면 설 가까이 오면서 예. 이제 기본적인 설 밥상에서는 이재명이 구속될까 안 될까 이렇게 논의되기 때문에 예, 예. 한편으로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숨쉴 여유론이 생기는 것이고 예.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고 또 하나는 너무 이렇게 받다 있는 그 임시국회 소집도 별로 좋은 그 측면 전술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앞에서 포토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수사를 받고 와도 사실은 불체포 특권까지는 한 3, 4일 또 시간 공기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주 정도 혹은 설 이후에 말하자면 임시국회를 열어서 물론 현재 뭐 북한의 무인기도 그렇고 현안 질의가 많다고 하지만은 예. 사실은 여당의 말하자면 예산 문제라는 걸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방탄국회를 열었다는 오명을 갖는 그를 왜 굳이 민주당 스스로가 바로 8일날 끝나는 국회를 9일날 연장하려 하는가? 예. 저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고 당당하다면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당당하다면 설 민심 이후에 따져보겠다. 예. 또 국조 특위를 정확하게 잘 하겠다 이런 것으로 좀 말하자면 국면 전환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다 나와버리고 지도부가 출동해 버리면 예.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되면 이 지도부는 폭망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야당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고 이게 뭐 독일 나치와 조선 총독부가 국민들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 아니었느냐라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팩트 부분에 있어서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소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20대 국회에서 2019년 10월 달에 한교안 대표가 그때 그 기소되어서 검찰에 가서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쯤 되는데 2019년 예. 12월에요? 10월 1일쯤 되죠. 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민주당이라든지 야당이 그 당시에 고발 받아서 뭐 형태는 자진 출석 형태로 그때는 왔지만 피의자 신분이었습니까? 피자로 갔죠. 그래서 조사 받은 적이 있고 그러나 지금 피고발인 신분이었겠죠. 예. 제1야당 대표 예, 신분으로 갔었습니다. 예. 제1야당 신분으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또 나경원 대표 고발 당했고 그 당시에 예. 한 20여 명이 이제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고발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야당 탄압의 논리로 팬다면은 예.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검찰이 국회의원들 소환하고 조사하고 이거 한 거 전부 야당 탄압이 돼요. 네. 이 부분을 민주당이 너무 목소리를 높여서 야당 탄압이다, 표적 수사다. 물론 저는 이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또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정치 공세를 펴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팩트 부분이라든지 또 지난 몇 년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했던 이런 부분을 보면 네.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비판을 예.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로남불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겠죠. 10시 반에 이제 출석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보면 이번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160억 원 정도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네이버 그리고 두산건설 등 이제 그 사기업들이 후원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이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 성남 FC 후원금 지역 스포츠 부흥을 위해서 노력한 측면이다. 이게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쟁점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또 대가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다 알고 있었느냐,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시죠. 예. 사실은 뭐 병원 부지를 이동하는 것도 마치 이제 성남 FC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예. 실제로 19년 동안 20년 동안 땅이 개발되지 않고 묶여 있는 부분 병원이 네. 이미 서울대병원도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기업이 찾아와서 용도 변경해달라는 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그렇죠. 것이냐. 두산건설, 예. 두산 기업이 부지를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게 병원 부지였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용도 변경이 되면서 이제 건물을 지어 올린 거죠. 네. 예. 그래서 병원 부지가
종병환, 토질 형질 변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불가피하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시도 알고 두산건설도 아는 차원에서 그 네. 수익을 어떻게 가질 시에 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예. 그렇게 가이드하는 것이 과연 뇌물죄에 해당되면 아. 사실은 지역 개발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뭐 두산이라 큰 대기업을 성남시에 유치하고 또 그동안에 흉물스럽게 비어 있는 땅을 사실 메꾸게 하는데 불가피한 어떤 형질 변경이라 용도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 수익도 그 이후에 법적으로는 그 당시는 이게 뭐 특혜를 준다고 싶으면 공원을 지어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땅이 부족하니까 현물로 받게 하는 것도 이미 법제화됐거든요. 아. 서울시도 그렇게 돈으로 현물로 받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말하자면 두산건설 입장에서도 법무TV에서 그런 제3자 뇌물죄의 여부를 검토를 안 했겠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다만 검사들 입장에서는 제3자 뇌물죄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네. 유도했기 때문에 이 조건부다라고 하는 조건 없이 만약에 광고비를 받았다면 이거는 뭐 확실하게 이거 아무런 뇌물죄가 네, 아닌데 네. 그런 걸 전제로 받았다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것은 치열하게 법리 공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 조사 이후 검찰의 향후 어떤 개인 조치를 취할지 그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조사 후에 바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넘길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조사도 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부분은 검사도 잘 알겠지만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감이 예. 올 거 아닙니까? 예. 그 출석하기 전에 수많은 검토를 했을 거고 나온 자료 또 안 나온 자료 다 검토했을 텐데 아마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그렇죠. 출두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 예상을 했죠, 이재명 대표가. 기소할 것이고 예. 진실은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기소는 기정사실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할 때는 증거를 확실한 증거 없이 소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범죄 구성도 사실 제3자 뇌물죄 구성에 있어서 삼성 FC나 성남시를 제3자로 보느냐의 다툼이 있지만은 네. 뇌물이 오간 거는 또 행정 행위를 통해서 대가를 받았고 대가의 강제성이 있었던 부분은 거의 지금 입증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기소를 전제를 하는데 그럼 구속 후 기소할 수 있느냐? 예. 현실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국회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뭐 체포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은 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럼 뭐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그럼요. 겁니까? 그렇게 예, 예.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글쎄 이미 뭐 오늘 아침에 이 대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소가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뭐 답은 정해놓고 기소를 예, 정리해놓고 예. 나를 형식적으로 내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더라도 기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 군데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이걸 하나로 모아서 갈 거냐, 각각으로 갈 것이냐 이 시점의 문제 예. 있는데 큰 가닥으로 봐서는 이미 여기서는 자체적으로라도 각각 기소하는 방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하나로 갈 거냐 안 할 거냐를 구분해 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예. 그렇게 보여지고 또 법무부 장관도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뭐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어떤 뭐 불체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체포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출석을 유도해서 기소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답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역시 두 분 다 이제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혹시 뭐 신년 기자회견 모레인가요? 네네. 지금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예. 이제 뭐 최종적으로 확정돼 있다라기보다는 오늘 예.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한편으로 보면 어느 정도 검찰이 준비를 해놓고 있는가를 속내로서는 궁금한 부분도 있겠죠. 네. 이제 그러면서 조절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과연 뭐 일부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당당하게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이슈입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당권 도전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좀 반대된 방향을 보이니까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요.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는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일단 부위원장직은 내려놓겠다라고 한 겁니다.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전대에 출마할 것이냐 여부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더 이상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장을 하기는 힘들죠. 네. 일단 정책의 철학에 또 혼선이 만들어졌고 또 주변에서 해촉 사퇴 여부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사의를 표한 것 같고요. 예. 이 사의를 표하고 나서 정치인 나경원이 가야 될 길은 정치를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의 본질적인 문제하고 연결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의 어떤 사의 표명이 출마 쪽으로 가는 어떤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출마할 것이냐, 전대 출마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지금부터 한 3, 4일, 5일 정도의 여론 추이입니다. 이 여론 당에 이제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게 그 청와대 지지를 떠난 나경원 혼자서 홀로 서기로서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면은 정치인이 유지되면 출마를 고려할 테고 지지율이 많이 좀 급격하게 빠진다면은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를 돕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한 주말까지, 설까지 민심 추이, 등록어 막으면까지 민심의 어떤 당심 추이가 어떻게 춤을 추느냐, 그 춤을 추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서 아마 결정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지지율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저희가 잠깐 들려드렸는데 나경원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당권 도전하지 말라는 뜻이 담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왕이면 그런 그 논의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때 대통령께서 좀 편안한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어떻게 다음 전당대회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만약 이제 뭐 이것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후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당하고 좀 손절할 수 있습니까? 당분간 당을 미래를 위해서 떠나올 수 이런 질문을 사전에 좀 해서 이 의중이 곡해되지 않도록 좀 부드럽게 갔을 필요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것도 열심히 하고 당도 할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겠다는 그 나경원 의원의 오판을 사전에 좀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맡겼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어떤 뭐 한 그릇씩 모델을 얘기한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 직위에 충실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의견을 좀 더 높이 사고 싶어요. 출산 장려책으로 부채 탕감하는 방안. 그런 지금 오히려 포퓰리즘 정책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뭐 우리 정책 기조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우리 윤 대통령이 언제부터 국민의힘의 당원이었습니까? 그동안에 몇 선을 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조차도 기조가 다르다라고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가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당권 도전에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겁니다. 지금 화면이 바로 지난 5일 있었던 기자 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저출산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려책으로 신혼부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이를 출산할 경우 부채를 좀 탕감하는 방안, 헝가리식 모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왜 조율도 안 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불쑥 던진 얘기는 아니고요. 한 2달여 전에 전직 의원들하고 나경원 대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습니까? 그때도 예. 이제 계리 신념으로서 헝가리가 돈을 목돈 한꺼번에 주니까 예. 출산율이 20% 이상 증가됐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 네. 그런 데서 고민을 하다 보니 이번에 이제 4천만 원, 5천만 원 결혼하면 주고 예. 그분을 첫째, 둘째 낳을 때 가면 원금까지 좀 줄여주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레고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예. 그처럼 잘못하면 정부가 돈을 주고 그 돈을 원금을 안 받겠다 이자가 아니고 이렇게 예. 했을 때는 금융이라든지 경제에 큰 혼란과 인식 혼선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 저는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할 때 이걸 정치적으로 연관하지 않고 네. 이런 부분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강원도 레고 사건 같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한 이러한 어떤 지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이나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에 뜻이 담겼다면 사실상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에 어느 일간지와 기자회견에서 당에 대해서 윤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네. 저도 생각할 때 윤심을 앞세워서 하기보다는 네. 이제 비전을 내놔야죠. 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다음 이렇게 총선 어떻게 치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초기니까 네. 이 전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윤심을 얘기하는데 이거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점차 우리가 비전 또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겠다 이런 비전 대결로 곧 진행 안 되겠습니까? 초기에는 네. 이제 기선잡기에서 이렇게 현실이 정신 또 현실이니까 예. 윤 대통령 마음을 잡는 게 유리하고 외국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 장기적으로 비전 대결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골대를 들어 옮기는 것으로 안 되니 이제 자기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사실 애초에 축구가 아니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도 되고요. 또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아마 나경원 의원이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과 손잡지는 않을 겁니다. 예. 말하자면 이미 이것은 국민의힘의 장에서 완전히 거의 밖에 축출돼 있는 그룹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만약에 출마를 가닥한다면 대통령과 뜻을 큰 틀에서 같이 가면서도 네. 충분히 중립적으로 예. 다른 어떤 의견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좋다. 너무 일색일문이로 친윤민의 한 팀이 했을 때 다음 총선에서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졌을 때 이 대표가 힘을 받을 수 없다. 네. 이런 논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역으로는 자기한테 이롭게 활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기현 의원 개소식에 앞서서 이제 윤 대통령 대선 퍼포먼스 어저께 화면 잠깐 보셨죠? 네. 예. 뭐 이게 큰 북이 등장하면서 이 김기현 의원 혹시 밀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 해석도 있던데. 정치는요 예. 현실입니다. 선거에 나가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예.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기 전략을 선택하는데 네. 김기현 대표도 출마 선언 또 그랬죠. 화면입니까? 대통령과 소통하는 네. 그런 후보가 그런 대표가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강조하는 그런 퍼포먼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예. 화면을 보면 북 치는 화면이 나오는데 아주 대형 북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윤 대통령이 뭐 대선 때 북 퍼포먼스였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 장면인 것 같죠? 예. 네, 과연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3월이니까요. 사인은 좀 누가 사인이?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일 효과가 반영된 어제보다 4만여 명 늘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2만 명, 2주 전보다는 2만 7천여 명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이 5만 9,954명, 해외 유입이 87명이고 이 가운데 60.9%인 53명이 중국에서 유입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41명으로 엿새째 500명대.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44명입니다. 중국이 오늘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는데 중국 정부가 보복에 나선 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관광이나 사업, 방문을 위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조치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중국 측이 주장하는 차별적인 입국 제한이라는 건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같은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선 것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이 우리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이유로 일부 사유 등을 제외한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 또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 48시간 전 PCR 검사 음성 결과 제출은 물론 입국 후에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했는데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꾸준히 반발해 왔는데 앞서 어제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도 박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외교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또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도 계속 전달하고 소통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방역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 간 계속해서 소통이 이뤄질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이른바 방역 보복 조치에 따라 당분간 한중 관계는 냉각되고 국내의 반중 정서 또한 커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인천에서 건축 왕으로 불리는 한 개발업자가 수천 채의 주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수많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그나마 핵심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와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의 수법과 피해 현황,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앞으로 YTN이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건축왕 개발업자가 부른 피해 상황을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2동짜리 아파트 10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3가구에 대해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과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체납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한 가구에 1억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문자를 다시 남겼어요. 여기 몇 동 몇 호고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세대들한테 이게 날라왔는데 연락을 좀 달라. 그 뒤로도 연락이 안 오다가 이제 경찰 조사 들어가니까 문자 한 통 왔더라고요. 지금 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인천의 한 개발업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천 일대에 무려 3,000채 가까운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을 지으면서 어김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완공된 이후에는 악덕 공인 중개사들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모집합니다. 주변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전세금을 설정하고
근저당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에게는 공인중개사들이 법률상 효력이 없는 이행 보증 각서까지 써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2,700여 채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600여 가구에 대해 경매나 공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200여 가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피해자들은 하지만 건축왕으로 불리는 실제 소유자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의 명의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달 말 경찰이 건축왕과 공범 등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장 전담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직업과 가족 등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반드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9억 원가량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한겨레 신문 기자가 해고됐습니다. 한겨레는 홈페이지와 오늘자 신문 지면에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면서 어제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가 1차 서면 소명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총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빌린 사실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현대 대표이사와 류익은 편집국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서면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건물 외장재는 알루미늄 패널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합동 감식에 참여하고 있는 최재욱 부경대 소방공학과 교수는 주차타워의 외장재가 알루미늄판 사이를 유리 섬유로 채운 패널이라면서 패널 내부의 접착제가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은 주차타워와 옆 건물 사이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측 위성 잔해물이 떨어진 어제 전국 곳곳에서 같은 형태의 미확인 물체가 보여 제보가 잇따랐는데 일단 그 물체는 위성 잔해물이 아니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YTN 사이언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상이 촬영된 시간이 오후 5시와 6시쯤인데 위성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건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상에 찍힌 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생기는 가늘고 긴 꼬리 모양의 구름인 비행운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용기한이 2달 넘게 지난 수액을 투여받은 백혈병 환자가 일주일 뒤 숨진 사실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의무 기록지를 보니 의료진이 잘못된 의약품을 투여한 기록은 아예 빠져 있는 걸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의료 과실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백혈병 환자 21살 정모 씨가 사용기한이 2달 넘게 지난 수액을 맞은 건 지난해 11월 27일. YTN은 의료진이 그날 정 씨에게 실시한 모든 의료 기록이 적힌 의무기록지와 간호일지를 확보했습니다. 정 씨가 문제의 수액을 맞은 시각은 새벽 4시 무렵. 이를 정 씨 어머니가 발견해 간호사에게 알린 시각은 5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입니다. 하지만 당일 의무기록지엔 잘못된 수액을 놓은 기록도 중간에 정상 수액으로 교체한 내용도 모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일 간호일지는 물론 투약일지에도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내용을 아예 지웠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진에게 1개월 자격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인들은 진료기록을 반드시 진실되게 작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의료법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상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내부적으론 아침 7시쯤 잘못된 수액을 교체한 거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잘못된 수액을 여전히 투여하고 있었던 만큼 거짓 보고를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무기록지나 간호일지에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기록을 빠뜨린 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액을 교체했다고 잘못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간호사의 기억 오류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당 병원을 찾았던 정 씨 부모님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가 가서 그 교수님한테 정말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달라고. 2달이나 지난 수액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원망스럽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심정은. 관할 지자체는 병원 측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6억 2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5억 7천만 달러 적자를 보여 2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제품 전시회 CES가 막을 내렸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가져올 우리 일상의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기업들은 최연결 사회와 친환경 기술을 주도하며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CES엔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IT 기업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건 모빌리티 기술의 진화. 특히 구글은 차량 전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오토의 새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나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은 코로나 확산과 미중 갈등 여파로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대신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과 LG는 압도적인 전시장 규모와 화려한 5개 광고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초연결 사회와 친환경 기술을 주도한 겁니다. 이번 CES에서 저희 삼성의 주제는 초연결 경험입니다.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기업 총수 간 합종 연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BMW 그룹 올리버 집세 회장과 만났고 SK 최태원, 신세계 정용진, LG전자 조주환, HD 현대 정기선 등 임원진이 총출동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시를 잘 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기부금에 저희가 조금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CES에는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시 기간 라스베이거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람회장이었습니다. 거리를 수놓은 불빛만큼이나 많은 기업이 저마다의 기술을 뽐냈습니다. 올해 CES는 라스베이거스 야경만큼이나 화려한 볼거리를 남기고 폐막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네네. 전당대회 현안 관련해서. 네네네. 네. 지금 김장연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연대. 저는 연대를 안 나왔습니다. 저는 부산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연대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보님의 강점은 어떤? 성적부를 미리 올려주십니다. 많은 분야의 개혁 과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 개혁 과제를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선거 제일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사령관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전략을 수행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야전 사령관으로 여러분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예. 한 번만 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 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총선 승리 맡겨주십시오. 오늘 안철수 전 의원님께서 김장연대는 3월 되면 신다. 김장은 3월 되면 김장은 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김장은 3월 달 되면 김치 냉장고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김장이 들어있는데요. 내부는 김치 냉장고가 있다면서 반박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뭐 계속 김치에 집착하시다 보니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실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국민들께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사실 총선에서 지고 그 김치를 드시겠다 그 말씀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김치 냉장고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총선에 지고 김치 드실 거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선에 지금 김치를 먹지. 그게 무슨 말이죠? 총선 지고 김치를 드실 거냐 이렇게. 오늘도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보다는 미세먼지 상황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잠시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충청은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밤부터는 대기 정체로 인해 다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수도권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충남과 전북 지방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는 0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4에서 8도가량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목요일 밤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미세먼지와 건조함을 해소해주겠지만 이후에는 날이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